나는 그때도 화가 났었다. 조카 준호가 지난 추석에 말했었다. 제주도 의원이 되면서 도움을 청했던 준호. 어느 날 갑자기 전화를 걸었었다. 이모,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뭔데? 지연 씨요. 혹시 요즘 제주에서 보신 적 없으세요? 순간 잠깐의 정적이 흘렀다. 6년 전 그 아인 갑자기 왜? 아, 제 선거 사무실 근처에서 누군가 지연 씨와 비슷한 분을 봤다고 시민분이 얘기하길래 혹시나 해서요. 내 대답이었다. 그런 년 마주쳐서 어쩌라고? 그 말을 하는 순간 내 손가락이 떨렸다.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물을 마셨다. 6년이 지났는데도 오지연이라는 이름만 나오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내 아들 도윤이를 죽음으로 문 그 여자. 아이까지 데리고 도망친 그 여자. 그런데 사장님, 뭐 하세요? 생각에 벗어난 나는 뒤를 돌아봤다. 게스트하우스 커피 머신에서 계속 물을 흘리고 있었다. 이제는 잊었다 생각했는데 오지연 그 이름에 나는 심장이 쿵 내려앉아 버렸다. 며칠 전 그날도 날씨가 참 더웠다. 제주는 여름이 길다. 6월부터 9월까지 햇빛이 거의 살인적이었고 사람의 피부는 금세 그을려 버렸다. 나는 이 햇빛을 견디기 위해 모자와 선글라스를 늘 챙겼다. 나이가 들수록 자외선이 더 두려워졌다. 돌이킬 수 없는 것들이 많으니까. 7월의 중순, 구름이 없었다. 친구 미영이를 만나기로 했었다. 서귀포 수산시장에서 미영이는 횟집을 하고 있었고 내가 게스트하우스에 손님이 많아지면서 우린 더 자주 만나게 되었다. 요즘 제주는 관광객이 몰려들었고 그들은 신선한 생선을 원했다. 미영이는 제주 수산시장에서 가장 신뢰받는 상인이었다. 나는 시장 입구에 들어서며 선글라스를 밀어 올렸다. 햇빛에 그을린 판잣집들, 열기와 습기가 뒤엉킨 공기, 생선 내장의 비린내가 코를 찔렀다. 이 냄새는 제주의 여름이었다. 싫지 않았다. 이 냄새 속에서 도윤이가 살아있었으니까. 나는 시장을 종종 걸음으로 돌아다니며 미영이를 찾았다. 그때였다. 누군가 내 팔을 스쳤다. 엄마, 이거 비싼 거잖아. 괜찮아. 오늘은 생일이니까. 생일. 도윤이 딸 내 손주도 오늘 생일이었는데 그리운 손녀 생각에 내 눈이 그쪽으로 향한 순간 난 또다시 심장이 쿵 내려앉아 버렸다. 허름한 작업복 차림의 여자. 머리는 한 갈래로 묵어 올려져 있었고 이마엔 땀이 맺혀 있었다. 그 여자의 손은 작고 검었다. 손톱 밑에는 때가 들어 있었다. 그 손이 들고 있는 것은 우럭 한 마리였다. 큼지막한 녀석이었다. 여자의 딸이 그 생선을 바라봤다. 오, 진짜 크다. 여자가 생선 상인에게 물었다. 이거 좋아요? 신선한 거 맞죠? 네. 어제 새벽에 잡은 거예요. 우럭 중에도 괜찮은 놈입니다. 여자가 우럭을 천천히 들어 올렸다. 비늘이 햇빛에 번쩍였다. 손녀의 눈이 반짝였다. 엄마, 우리 정말 이거 사 먹어? 그 아이의 목소리에는 신중함이 있었다. 8살 아이의 목소리치곤 너무 많은 생각이 담겨 있었다. 내 몸이 굳었다. 6년이 지났지만 나는 그 얼굴을 알았다. 다만 그 얼굴은 내가 기억하는 얼굴이 아니었다. 오지연은 그때 29살의 젊은 여자였다. 투명한 피부, 맑은 눈. 도윤이가 데려온 며느리는 참 착한 얼굴이었다. 나는 처음엔 마음에 들었었다. 아들의 아내니까, 평생을 함께할 사람이니까. 그런데 6년이 흘렀다. 그 여자는 더 이상 그 여자가 아니었다. 햇빛에 그을린 얼굴, 나이보다 훨씬 많아 보이는 피부, 눈 밑의 검은 그늘은 마치 질병처럼 깊었다.
입가는 경직되어 있었고 어깨는 앞으로 굽어져 있었다. 내가 아는 오지연은 죽어 있었다. 내 앞에 있는 것은 뭔가 다른 것이었다. 그 여자의 곁에 있는 아이를 봤다. 엄청 마르렀다. 헤어질 때 2살이었으니 지금은 8살 그 정도 나이는 되어야 할 텐데 얼굴이 각지고 광대뼈가 튀어나와 있었다. 입술은 창백했고 팔뚝은 가늘었다. 옷도 너무 작았다. 내 손에서 들고 있던 미역 꾸러미가 떨어졌다. 쿵. 작은 소리였다. 그런데 내 귓가에는 천둥처럼 울렸다. 여자가 고개를 들었다. 우리의 눈이 만났다. 내 심장이 한참을 멈춘 것 같았다. 오지연의 눈이 커졌다. 공포가 아니었다. 놀라움도 아니었다. 그건 내가 본 적 없는 감정이었다. 마치 깊은 물속에 가라앉아 있던 것이 한순간에 수면으로 올라오는 그런 느낌. 그 눈 속에 뭔가가 흔들리고 있었다. 엄마 뭐해? 생선 떨어졌어. 아이가 생선을 집어들려고 몸을 굽히려 했다. 오지연이 아이의 팔을 잡아챘다. 안 돼, 냅둬. 손녀가 오지연을 바라봤다. 그 아이의 눈엔 이해할 수 없는 것들로 가득했다. 오지연은 천천히 내 쪽을 바라봤다. 그 눈빛이 뭔가 간청하고 있었다. 나는 움직일 수 없었다. 선글라스 너머로 그 여자를 봤다. 머릿속은 복잡했다. 분노? 아니었다. 혼란? 그것도 아니었다. 내 가슴 깊숙한 곳에서 뭔가가 일렁이고 있었는데 그게 뭔지 몰랐다. 내가 누군가를 가짜로 미워했던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들자마자 얼굴이 화끈거렸다. 오지연은 더 이상 나를 보지 않았다. 손녀의 손을 잡고 천천히 시장 안쪽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 여자의 등이 점점 작아졌다. 작업복은 여름 햇빛에 반투명해 보였고 손녀는 엄마의 손을 꼭 쥐고 있었다. 미역 꾸러미가 여전히 바닥에 있었다. 나는 그것을 집어들지 않았다. 그렇게 6년 전 도망친 며느리와 손녀를 마주쳤다. 나 지금 뭐하고 서 있는 거지? 혼잣말이 나왔다. 목소리가 떨렸다. 그렇게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며느리 지연이와 내 아들 도윤이의 딸이 사라진 곳을 오랫동안 바라봤다. 그날 이후 나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 게스트하우스의 방에 누워 천장을 봤다. 천장에는 이전에 빗센 자국이 있었다. 며칠 전 수리했는데도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다. 모든 흔적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나는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6년 전 기사를 찾기 시작했다. 해양연구소 탐사팀 폭발 사고, 연구원 1명 사망, 1명 실종, 예산 횡령 혐의 적발. 기사의 사진에는 오지연의 얼굴이 있었다. 그때 그 여자는 경찰에 끌려가는 중이었다. 흐릿한 사진 속에서도 절망이 묻어났다. 그 밑에는 다른 기사들이 있었다. 강도윤 기술자, 장비 점검 부실로 사고 야기. 그의 부인인 오지연이 도용하려다 적발. 연구소 예산횡령범, 오지연의 고소장 제출. 강도윤 사망, 고인의 아내 배경조사 중 보험금 혐의 검토. 나는 이 기사들을 수백 번을 읽었다. 도윤이가 바다에서 실종된 그날부터 나는 이 기사들을 읽고 또 읽었다. 마치 그 속에서 어떤 위로를 찾으려는 것처럼. 하지만 오늘 그 여자의 얼굴을 보고 난 뒤로는 달랐다. 그 깊은 눈 밑의 그늘, 그 아이의 가는 팔뚝. 오늘은 생일이니까. 그 말이 자꾸만 들렸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놨다. 그리고 천천히 한 통의 전화를 결심했다. 도윤이의 동료 박명수. 그 사람은 도윤이가 바다에서 실종된 후 그 사건에 대해 한 번도 내게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않았다. 아마 죄책감 때문이었을 거다. 아니면 두려움.
어쨌든 그 사람도 뭔가를 알고 있었다. 박 선생님, 도윤이 사고의 진실 알고 있죠? 밤 11시. 나는 그 말을 물을 준비를 한다. 바깥에는 제주의 여름밤이 깊어가고 있었고 어딘가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렸다. 6년 동안 잊고 있던 파도 소리였다. 도윤이는 그 파도 속에서 사라졌었다. 그런데 정말로 사라진 것이 전부였을까? 밤 11시 45분. 잠들지 못하는 나는 컴퓨터를 켰다. 마우스를 움직여 검색창에 타이핑했다. 해양연구소 탐사팀 폭발 사건 보고서. 화면에 옛 기사들이 떴다. 낡은 검은 글씨. 나는 이 기사들을 수백 번 읽었다. 하지만 오늘 밤은 달랐다. 내 눈이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게 뭐지? 혼잣말이 나왔다. 손가락이 멈췄다. 6년 전 사고 보고서를 다시 펼쳤다. 옅은 회색 배경에 검정 글씨. 사건명 해양연구소 수중탐사 장비 폭발 사고. 발생일시 2018년 7월 12일 오전 10시 47분. 피해자 강도윤 기술자 해상사고로 실종. 원인 수중탐사 장비 과열로 인한 폭발. 책임자 오지현 연구원, 예산 횡령, 장비 점검 부실. 나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스크롤했다. 그리고 멈췄다. 사용 장비 사양. 모델명 OCEAM-X500 시리즈. 생산연도 2016년. 2016년 내가 중얼거렸다. 나는 도윤이가 일하던 연구소에 몇 번 가본 적이 있었다. 도윤이가 자랑스럽게 설명해 줬었다. 엄마, 이 장비 봐. 이거 최신형이야. 2018년식 과열 방지 시스템이 장착돼 있어. 2018년식이라고 했다. 그런데 보고서에는 2016년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상한데, 나는 문서를 다시 읽었다. 글자를 차근차근 따라갔다. 점검 담당 자료성태 부소장. 점검 일시 2018년 7월 11일. 점검 내용 정상 작동 확인. 문제 없음. 내 손이 떨렸다. 그때를 떠올렸다. 도윤이가 실종되기 하루 전날. 내게 전화를 걸었었다. 엄마, 내일 새벽부터 탐사 나가. 며칠 못 올 것 같아. 평범한 인사였다. 하지만 그게 마지막 전화가 될 줄은. 나는 다시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조카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모, 준호야, 한 가지 부탁이 있어. 6년 전 해양연구소의 회계 자료를 구해줄 수 있을까? 회계 자료요? 왜요? 그냥 궁금해. 준호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다. 뭔가 있는 거 맞죠? 이모? 있어, 준호야. 오래전부터 있었어. 다음 날 오전 9시. 6년간 묻어두었던 질문을 하기 위해 나는 용기 내 떨리는 마음으로 박명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네, 여보세요? 박 선생님이세요? 저 강도윤 엄마 윤혜정입니다. 침묵이 길었다. 박명수는 이 전화가 올 줄을 알고 있었던 걸까? 6년 동안 기다리고 있었던 걸까? 아, 예, 어머니시군요. 그의 목소리가 낮았다. 뭔가 짓눌린 듯한 목소리였다. 6년 전 사고에 대해 다시 얘기 나누고 싶습니다. 어머니. 그건 도윤이가 점검한 장비가 2018년식이었어요. 근데 보고서에는 2016년식이라고 되어 있던데. 침묵. 더 깊은 침묵. 그의 숨소리가 들렸다. 가쁜 숨소리. 선생님, 잠시 후 낮은 한숨소리와 함께 박명수가 입을 열었다. 내일 시간 되시면 만나서 말씀 나누시죠. 다음 날 오후 2시. 제주 외곽의 작은 카페. 관광객들이 오지 않는 골목. 박명수는 먼저 도착해 이미 창가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마스크를 벗었을 때 내 눈에 들어온 건 무섭도록 늙어버린 얼굴이었다. 6년 전 도윤이의 동료 박명수는
50대 초반의 활기찬 남자였다. 지금의 박명수는 달랐다. 머리는 완전히 휘어져 있었고 피부는 잿빛이었다. 눈 아래엔 검은 자국이 있었다. 죄책감의 흔적이었다. 나는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말없이 우리는 눈으로만 짧게 인사를 나누고 잠깐의 침묵을 지켰다. 박명수가 입을 열었다. 사실 그 사고 말이에요. 그의 손이 떨렸다. 커피잔을 만지지 못하고 있었다. 도윤 기술자는 사고 전날 밤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장비에 이상이 있다고. 과열 방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 안 한다고. 나는 말하지 않고 들었다. 그래서 도윤이가 유성태 부소장에게 보고했어요. 이 장비는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근데 그가 목을 삼켰다. 유성태 부소장이 말했어요. 그냥 덮자. 어차피 예산도 부족한데 이 문제까지 터지면 안 된다고. 내 가슴이 철렁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폭발이 났어요. 박명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보고서에는 뭐라고 나왔어요? 도윤이 기술자의 점검 부실과 위험한 기술 운영. 그 모든 책임이 아내분한테 넘어갔어요. 유성태 부소장은 상경 승진했어요. 연구소 소장이 됐고 1년 뒤엔 대기업 해양개발 자회사 대표가 됐어요. 내 손이 주먹으로 부어졌다. 당신은 왜 그때 증언을 안 했어? 박명수가 나를 바라봤다. 그 눈엔 절망이 있었다. 어머니, 저도 두려웠어요. 그 조직은 크고 저는 작았어요. 가족도 있고 그냥 침묵했어요. 그의 말이 끝났다. 그 침묵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나도 느낄 수 있었다. 카페를 나왔을 때 나는 이미 다음을 생각하고 있었다. 류성태. 그 이름이 계속 나를 흔들었다. 사고 후 승진한 남자. 모든 것을 덮고 올라간 남자. 나는 휴대폰으로 검색했다. 류성태 해양개발 대표. 화면에 남자의 얼굴이 떴다. 잘 손질된 회색 머리. 명품 안경. 자신만만한 미소. 그 미소가 나를 분노하게 했다. 나는 택시를 탔다. 게스트하우스로 돌아갔다. 밤이 되자 나는 다시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조카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모, 자료 구했어요. 그래. 고마워. 준호야. 이제 어떻게 하시려고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말했다. 준호야. 나 좀 도와줄 수 있겠니? 내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모든 게 뒤집혔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미움과 죄책감이. 박명수의 말이 계속 울렸다. 그냥 덮자. 그리고 지연의 모습이. 마른 아이의 손. 이제 끝내야 한다. 나는 휴대폰을 들었다. 지연을 찾아야 했다. 내 아들이 사랑했던 억울한 누명을 쓴 지연이와 함께 싸워야 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 함께. 밤에 제주 바다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렸다. 실종된 아들 도윤이 있는 바다의 파도 소리였다. 이번엔 그 파도 속에서 뭔가를 건져 올릴 차례였다. 조카 준호가 자료를 주었다. 회계 서류들, 여러 장의 영수증, 그리고 주소 하나. 이모, 이 주소는 어제 복지 신청 기록에서 나왔어요. 가장 최근 기록입니다. 제주의 어딘가. 해안가 근처 낡은 원룸들이 밀집한 지역. 나는 그 주소를 들고 택시를 탔다. 오후 4시 30분. 택시가 멈춘 곳은 낡은 컨테이너 집들이 줄지어 있는 골목이었다. 바다에서 몰아친 짠바람이 철판을 때렸다. 어느 것이 지연의 집인지 몰랐다. 나는 손으로 하나하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첫 번째 문을 두드리고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두 번째 문, 아주머니가 얼굴을 내밀었다. 아니었다. 세 번째 문, 문이 열리자 또다시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다. 그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모든 게 떠올랐다. 수산시장, 울어, 마른 손가락, 깊은 눈 밑의 그늘, 오지연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내 얼굴을 보고 더 놀랐다. 어머니, 그 목소리 떨렸다. 지연아, 우리 얘기 좀 하자. 나는 말했다.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마치 유령을 본 것 같은 표정이었다. 여길 어떻게? 그 목소리가 떨렸다. 그건 나중에 들어가도 될까? 방 안은 좁고 어두웠다. 컨테이너 집이라 벽이 얇았다. 옆방에 텔레비전 소리가 샜고 천장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 한쪽 코너에는 어린아이의 물감 그림이 붙어 있었다. 동물들, 그리고 태양, 바다. 아이의 순수함이 이렇게 비극적으로 느껴진 적이 없었다. 유나는 지금 학교에요. 1시간 뒤에 돌아와요. 먼저, 여긴 어떻게 오신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지연이 나를 바라봤다. 그 눈엔 공포가 있었다. 경찰이 온 줄 아는 사람의 눈빛이었다. 지연아, 도윤이 사고 있기 전날 따로 한 말 없니? 지연이 몸을 떨었다. 갑자기 그걸 말해봐. 나는 차분히 말했다. 더 이상 분노할 여력이 없었다. 남은 건 궁금한 뿐이었다. 지연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날 밤 도윤 씨는 저한테 연구소에서 뭔가 데이터 조작 같은 걸 하는 것 같다고, 숨기는 게 있는 것 같다고 말했어요. 내 숨이 멎었다. 계속해. 그리고 내일 더 자세히 조사해야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폭발이 일어난 거예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사고 다음 날부터 모든 게 무너졌어요. 경찰은 저한테만 물었어요. 남편의 시신을 숨긴 건 아닌가? 보험금을 위해서 아닌가? 그리고 갑자기 직장 동료들은 다 저를 외면했어요. 지연이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제일 무서웠던 건 아무도 날 안 믿었다는 거예요. 친구들도, 가족도, 그리고 유나가 그때 겨우 2살이었어요. 경찰이 자꾸 집에 오고 어린 유나를 안고 여기저기 불려다니니까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어느 날 아침 기자들이 우리 집 앞에 몰려 있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애는 자꾸 울고 그때 저는 그냥 도망치고 싶었어요. 모두를 피하고 너무 무서운 이 악몽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나는 말하지 않고 들었다. 그리고 제주를 떠나 6년 동안 강릉, 통영, 부산 어디든 갔어요. 숙식이 제공되는 식당에서 일하면서 주방 보조, 편의점, 청소 용역 뭐든 했어요. 유나를 봐줄 사람이 없으니까요. 지연은 눈물을 닦았다. 그렇게 떠돌다 결국 다시 돌아왔어요. 도윤 씨가 있는 이 바다로. 지연은 나를 바라봤다. 어머님 저는 도망친 게 맞아요. 하지만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내 가슴이 부서졌다. 나는 지연을 바라봤다. 그 마른 얼굴, 깊은 눈 밑의 그늘, 그 6년 동안의 고생이 모두 그 얼굴에 새겨져 있었다. 미안해, 지연아. 내 목이 메었다. 내가 오해했어. 그리고 미워했어. 엄마가 너한테 큰 잘못을 한 것 같다. 미안해. 나는 조카 준호가 준 종이들을 꺼냈다. 회계 서류, 위조된 서명, 류성태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는 문서들. 지연아, 이제 우리가 싸워야 해. 함께. 어머니, 도윤이 사건은 내 잘못이 아니야. 그건 류성태 잘못이야. 그 남자가 도윤이의 사고를 만들었어. 우리가 증명해야 해. 지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 눈엔 처음으로 뭔가가 타올랐다. 희망 같은 것. 그 후 우리는 한참을 이야기했다. 지연은 그 6년 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말해주었다. 경찰 조사, 직장 해고,
보험회사의 거절, 유나를 데리고 도망치던 날의 공포감, 버스 터미널에서 하룻밤을 샜던 일, 강릉의 작은 숙소에서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던 일, 그리고 제주로 온 이유. 모든 게 시작된 곳. 여기서 끝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내 손이 지연의 손을 잡았다. 이제 끝내자. 모든 걸. 밤 10시 나는 휴대폰을 들었다. 조카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준호야, 내가 부탁했던 것들 모았어? 네. 이모 다 준비됐어요. 근데 그냥 해. 내가 책임질게. 전화를 끊고 나는 박명수에게 문자를 보냈다. 박 선생님, 그날 일, 선생님이 본 것들을 녹음으로 남겨주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현재 류성태 대표의 연락처를 알고 싶습니다. 박명수의 답장은 오지 않았다. 지연이 옆에서 나를 바라봤다. 어머니, 우리가 해낼 수 있을까요? 몰라 하지만 해야 해. 도윤이를 위해, 그리고 너를 위해. 지연의 눈에서 또 눈물이 떨어졌다. 하지만 이번엔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건 결심의 눈물이었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멀리 바다가 보였다. 도윤이가 있는 그 바다. 그 바다 속에서 뭔가가 일어날 차례였다. 제주의 밤 바다에서 파도 소리가 크게 울렸다. 사흘이 지났다. 조카 준호가 준 회계 서류들을 펼쳤다. 손이 떨렸다. 그 종이들 위에 쓰인 이름들. 류성태, 강도윤, 오지연.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서명이었다. 6년 전 사고 보고서와 지금의 회계 자료를 비교하면 도윤이의 서명이 두 곳에 나타났다. 하지만 글씨가 다르게 쓰여 있었다. 누군가 도용하고 조작했다. 나는 휴대폰을 집어들고 박명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박 선생님이세요? 예, 어머님.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다. 아니, 용감했다. 선생님, 전에 문자 말씀드렸던 진술 녹음하는 것 생각해 보셨나요? 침묵. 녹음하겠습니다, 어머니. 제가 본 것들 다 말씀드리겠어요. 법정에서도. 내 손이 주먹을 쥐었다. 그게 정이라는 걸 알았다. 그 다음 날 오전, 조카 준호의 제주도 의원 사무실, 창밖으로 제주 바다가 보였다. 이모, 이 자료들이 다예요. 연구소 회계 기록, 변경 이력, 그리고 타당성 자료. 준호가 노트북 화면을 보여주었다. 복잡한 숫자들의 엑셀 시트. 하지만 핵심은 명확했다. 류성태의 서명이 위조되었고 예산이 조작되었고 그 모든 책임이 오지연에게 돌아갔다. 준호야, 이걸로 충분해? 네. 근데 조카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이 자료들 어제 갑자기 연구소에서 연락이 왔는데 6년 전 자료 제출을 요청했대요. 뭔가 이상합니다. 내 몸이 경직되었다. 누군가 알고 있다. 우리가 움직이고 있다는 걸. 나는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 지연아, 지금 어디야? 집이에요. 유나 학원에 갔어요. 나 가는 길이야. 나올 준비해. 오후 3시 낡은 컨테이너 집 앞. 나는 지연을 데리고 택시를 탔다. 어디로 가세요? 강정 해변으로. 택시가 달렸다. 사람이 없는 제주의 해변으로. 해변에 내려 우리는 파도 소리 옆에 섰다. 지연아, 뭔가 움직이고 있어. 나쁜 방향으로.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엇을요? 누군가 알고 있어. 우리가 뭔가 하려고 한다는 걸. 연구소에서 갑자기 자료 제출을 요청했대. 지연의 손이 떨렸다. 어머니, 그럼 우리는 생각 좀 해보자. 나는 바다를 바라봤다. 도윤이가 실종된 바다. 그 바다가 검게 보였다. 우리는 더 빨리 움직여야 한다. 그리고 더 조심스럽게. 밤 8시 박명수로부터 음성 메시지가 왔다. 음성 녹음 파일.
그의 증언. 모든 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날 유성태 부소장이 말했어요. 그냥 덮자. 그리고 내 손가락이 재생 버튼을 계속 눌렀다. 도윤이는 자신의 발견을 보고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걸 막은 건 유성태였습니다. 진실이 소리로 남았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알 수 없는 번호. 나는 받았다. 여보세요? 강도윤 씨 어머니시죠? 남자 목소리였다. 차갑고 위협적인. 누구시죠? 그건 알고 없고 당신이 만난 박명수, 그 사람 요즘 뭔가 이상한 말을 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내 심장이 멈췄다. 박명수 씨한테서 뭔가 들었나요? 그분 아직도 그 옛날 일에 집착하세요? 불쌍하긴 한데 뭐를 원하세요? 나는 차갑게 물었다. 간단합니다. 더 이상 파헤치지 마세요. 당신 손주 딸 잘 크고 있던데 아이들은 조용한 환경에서 자라야 해요. 알겠어요? 협박이었다. 만약 뭐요? 만약에 당신이 우리한테 해코지를 하면 나는 당신을 경찰에 넘길 겁니다. 지금까지 수집한 증거, 증인, 모든 걸 가지고. 이미 늦었습니다. 도윤 어머니. 뭐라고? 연구소에서 오늘 모든 자료를 폐기했어요. 6년 전 기록들 증거들 다 없어졌어요. 확인해 보세요. 전화가 끊겼다. 도대체 누구지? 나는 즉시 조카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준호야, 네, 이모. 우리 자료들 다 잘 가지고 있어? 네, 이미 백업해놨어요. 왜요? 모르는 사람한테서 전화가 왔어. 협박하면서 연구소에서 모든 자료를 폐기했대. 괜찮아요. 우리가 이미 가진 게 있잖아요. 박 선생의 증언, 회계 자료, 문서 위조 증거. 그리고 그리고 저랑 뭔가 더 할 게 있어요. 법적으로 더 강한 조치가요. 밤 11시. 나는 지영과 함께 박명수를 만났다. 한 조용한 카페에서 류성태가 전화로 협박한 녹음 파일을 추가로 전달해주면서 박명수가 종이를 꺼냈다. 저는 6년 동안 이 일지를 썼어요. 그 사고 직후 제가 생각했던 것, 느꼈던 것, 모든 게 여기 있습니다. 증거들이 쌓이고 있었다. 이제 우리는 할 일이 하나만 남았어요. 나는 말했다. 그게 뭔데요? 지연이 물었다. 함정을 놓는 거야. 그 남자 자신의 입에서 진실을 말하게 만드는 거. 밤의 제주 바다에서 파도 소리가 더 크게 울렸다. 전쟁이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다. 다음 날 오후 2시, 나는 류성태에게 전화를 걸기로 결정했다. 결정이 아니라 필연이었다. 휴대폰을 들었다. 화면에 떠 있는 번호. 박명수가 어렵게 구해준 류성태의 휴대폰 번호. 나는 깊게 숨을 쉬었다. 그리고 전화를 눌렀다. 통화음이 울리고 여보세요? 그 남자 목소리였다. 어제 받은 협박 전화의 목소리와 비슷했다. 나는 입을 열었다. 유성태 씨 되시나요? 강도윤 엄마 윤혜정입니다. 침묵. 약 2초의 침묵. 그 침묵 속에서 나는 알 수 있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내 전화가 올 줄 알고 있었다. 예, 말씀하세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도윤이 사고 다시 한번 얘기해 줄 수 있으세요? 침묵. 더 긴 침묵. 그건 이미 다 끝난 일 아닙니까? 뭐 하려고? 당신이 한 일 다 알고 있어요. 제가 뭘 잘못했다는 건지.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진짜 떨렸다. 도윤이의 경고를 무시하지 않았으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거예요. 도윤이도 실종되지도 않았을 거고, 유나는 아버지를 잃지 않았을 거예요. 침묵. 아니, 그건 그의 목소리가 끊었다. 끊어지고 다시 이어졌다. 어머니 그건 다 밝혀진 일입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냥 덮자. 내가 말했다. 그게 당신이 도윤이한테 한 말이에요. 침묵. 긴 침묵.
그 침묵이 얼마나 오래 지속됐을까?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왜 도윤이 사건을 책임을 며느리에게 뒤집어 씌웠어요? 그건 회사에서 결정한 겁니다. 회사요? 당신은 그때 부소장이었어요. 연구소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당신은 침묵했어요. 그의 숨소리가 들렸다. 가쁜 숨. 어머니 저도 두려웠어요. 제 아내, 아이들. 저도 뭔가 잘못되면 어쩌나 싶었고, 두려움? 내 목소리가 나왔다. 내가 놀랐다. 내 목소리가 얼마나 강했는지. 당신의 두려움이 도윤이를 사고로 내몰아 실종되었어요. 그리고 지연이를 6년간 도망치게 만들었어요. 어머니, 제발 저도. 그의 목소리가 끊겼다. 울음이 섞여 있었다. 저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내 손이 떨렸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진실은 이미 그의 내면에 묻혀 있었다. 6년. 그는 6년을 이것으로 지냈다. 쓸데없는 승진으로, 쓸데없는 성공으로, 하지만 절대 씻어낼 수 없는 죄책감으로. 그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작은 울음. 참으려는 울음. 어머니 제가 뭘 어쩌면 되겠습니까? 나는 차갑게 말했다. 당신은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지금 바로 뭘 말하세요? 경찰에 가서 자수하세요. 모든 걸 말하세요. 6년 전 당신이 뭘 했는지, 왜 도윤이의 아내를 희생양으로 만들었는지, 그럼 저는 감옥을 가실 거예요. 맞아요. 당신이 마땅히 가야 할 곳이에요. 어머니 저는 전화를 끊고 지금 경찰청으로 가세요. 아니면 내가 당신을 고소할 거예요. 후회, 두려움, 절망, 그리고 유일한 선택지. 알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저항하지 않는 항복하는 목소리였다. 죄송합니다. 전화가 끊겼다. 나는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다. 휴대폰이 손에 들려 있었다. 화면에는 통화 종료 표시가 떠 있었다. 내 심장은 무너지고 있었다. 손이 너무 떨렸다. 남은 건 공허함 뿐이었다. 도윤이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 지연이 돌려받을 수 없는 6년, 유나가 놓친 아버지, 그 모든 게 이 사람의 말, 그냥 덮자 그 한마디 때문이었다. 지연이가 옆에 앉아 있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지연이가 이 전화를 옆에서 들었다는 걸. 어머니, 지연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가 정말 해낸 거예요? 나는 대답했다. 해낸 거다, 지연아. 우리가 해낸 거야. 지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분노의 눈물도 아니고 슬픔의 눈물도 아니었다. 그건 가슴이 치유되고 있다는 신호였다. 밤 11시, 조카 준호로부터 연락이 왔다. 이모, 류성태가 자수하겠대요. 경찰에 가서 모든 걸 자백하겠대요. 나는 대답할 말이 없었다. 그리고 연구소에서는 6년 전 사건을 재조사하기로 결정했어요. 지연 씨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이모, 여보세요? 응. 준호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전화를 끊고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제주의 밤바다, 검은 파도, 도윤이가 있는 바다. 도윤아, 이제 됐다. 이제 됐어. 나는 중얼거렸다. 밤의 바다에서 파도 소리가 들렸다. 마치 도윤이가 대답하는 것처럼. 그것도 바다의 소리였을까? 아니면 정의의 소리였을까? 나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알고 싶지도 않았다. 이제 충분했다. 3일 뒤, 류성태가 경찰에 가지 않았다. 대신 내게 전화를 걸었다. 도윤 어머니,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제주도 외곽에. 목소리가 낮았다. 항복한 목소리가 아니었다. 계산된 목소리였다. 나는 조카 준호와 박명수에게 즉시 연락했다. 계획을 바꿔야 할 것 같아. 그 남자, 자수할 생각이 없어. 오후 해변 근처의 낡은 카페.
관광객이 없는 곳. 나는 작은 녹음기를 가슴에 숨겼다. 지연이는 내 뒤에 따라왔다. 멀리서 관찰하기 위해. 류성태가 이미 앉아 있었다. 테이블 모서리에. 손이 떨렸다. 내가 봐서 명확했다. 나는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류성태 씨, 어머니, 저는 그의 입이 떨렸다. 경찰에 가지 않았네요. 내 생각해봤는데 그의 눈이 여기저기 굴렸다. 나는 누군가를 찾는 그 눈을 봤다. 누군가 와 있나요? 나는 물었다. 류성태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니, 아닙니다. 그냥 그 순간 카페 뒷문이 열렸다. 3명의 남자들이 들어왔다. 큼지막한 체격, 흉악한 표정, 조직폭력배였다. 내 심장이 멈췄다. 어머니, 죄송해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끝낼 수 없어요. 류성태가 일어섰다.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할 수 없었다. 그 남자들이 점점 가까워졌다. 도윤이가, 내 혼잣말이 나왔다. 도윤이가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한 거야? 류성태의 얼굴이 비틀렸다. 저도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그 여자한테 책임을 뒤집으라고 한 것도 다 시켜서 한 것입니다. 뒷배가 있었다. 나는 깨달았다. 류성태는 단순한 가해자가 아니었다. 그도 피해자였다. 그 순간 카페 입구가 부서졌다. 경찰들이 들어왔다. 박명수의 신고였다. 그는 뒤에서 모든 걸 듣고 있었다. 준호가 설치한 무선 장비로 폭력배들이 저항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미 충분히 준비되어 있었다. 류성태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나는 여전히 앉아 있었다. 내 손이 떨렸다. 이건 내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컸다. 도윤이의 실종, 류성태의 협박, 그 뒤에 조직폭력배,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다. 지연이가 나한테 달려왔다. 어머니, 어머니, 괜찮으세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경찰이 나한테 다가왔다. 윤혜정 씨 되시죠? 피해 신고 감사합니다. 저희가 조사하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밤 10시, 경찰청 조사실. 나는 지난 몇 시간 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설명했다. 류성태의 전화 협박, 오늘의 카페, 그리고 조직폭력배들. 박명수는 옆에 앉아 있었다. 그의 증언도 필요했다. 그들이 다른 사건들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이 말했다. 해양연구소 사고도 그들과 연관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밤의 경찰청, 불이 켜져 있는 창문들, 이제 정말 끝날까? 내 혼잣말이 나왔다. 조카 준호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지연이와 함께. 이모, 수고하셨어요. 준호야, 고마워 진짜. 지연이가 내 손을 잡았다. 어머니, 우리가 정말 해냈나요? 나는 그 여자의 눈을 봤다.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그 속에는 희망도 있었다. 응, 해냈어, 지연아. 얼마 뒤 경찰청 기자회견장. 나는 지연이와 함께 앉아 있었다. 조카 준호와 박명수도 뒤에 서 있었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터졌다. 6년 전 해양연구소 폭발 사고와 관련하여 우리 경찰은 새로운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기자들이 귀를 기울였다. 사고의 주 책임자는 류성태 전 부소장입니다. 그는 장비의 결함을 알고도 무시했고 당시 연구원 오지연을 희생양으로 만들었습니다. 나는 지연이의 손을 잡았다. 그 여자의 손이 떨렸다. 더 나아가 우리는 조직폭력배 조직과의 연루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류성태와 짜고 연구소의 비리를 은폐하였고 이 과정에서 여러 불법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뒷배가 있었다. 현재 류성태와 조직원 5명을 구속했으며 연구소의 실제 책임자들도
조사 중입니다. 기자들이 손을 들었다. 질문이 쏟아졌다. 오지연 연구원의 명예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발표관이 대답했다. 오지연 연구원은 완전히 무죄입니다. 그녀는 피해자입니다. 경찰은 명예 회복을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지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하지만 그 눈물엔 6년이 모두 들어 있었다. 6년의 도망, 6년의 공포, 6년의 혼자임. 3주 뒤 법정, 류성태가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다. 얼굴이 회색이었다. 마치 시체 같았다. 판사가 말했다. 유성태, 당신은 과실치사, 증거인멸, 협박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자신의 과실로 강도윤 기술자가 사망하게 했고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류성태의 목소리가 떨렸다. 죄송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그 말뿐이었다. 판사가 선고했다. 유성태, 당신은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법정이 조용했다.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도 부족하다는 것을. 조직폭력배들의 재판도 있었다. 그들은 더 오래 감옥에 갈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들에게 관심이 없었다. 내 관심은 도윤이었다. 해양연구소, 재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강도윤 기술자는 뛰어난 기술자였습니다. 그는 장비의 결함을 찾아내고 이를 보고했습니다. 그의 사고는 불의한 결정으로 인한 비극입니다. 연구소장이 말했다. 우리는 강도윤 기술자의 유족에게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지연 연구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는 무죄입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강도윤 기술자의 시신은 6년 동안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실종으로 처리하시는 건가요? 침묵. 연구소장이 천천히 대답했다. 강도윤 씨의 시신은 지난 6년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6년 전 사건의 내막이 드러났고 사건이 해결된 현 시점에서 우리는 강도윤 씨의 명예를 회복하고 편하게 고인을 보내줘야 한다는 사명감에 사망 선고를 하는 것이 바르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이 나오는 순간 기자회견장은 조용해졌다. 나는 지연이를 봤다. 지연이의 눈엔 슬픔과 동시에 어떤 해방감이 있었다. 6년. 마침내 도윤이를 보내줄 수 있게 된 것이다. 밤 9시 나는 혼자 강정 해변에 서 있었다. 도윤이가 죽음 받아. 이제는 정말 도윤이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파도가 들렸다. 검은 파도. 도윤아, 나는 중얼거렸다. 이제 모든 게 밝혀졌어. 바다가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파도만 울고 있었다. 너는 영웅이었어. 진짜 영웅이었어. 내 목이 메었다. 그런데 왜 돌아오지 않니? 뒤에 누군가 오는 소리가 들렸다. 지연이었다. 유나를 안고. 어머니, 지연아, 유나 이리 줘. 나는 손을 내밀어 유나를 안겨주었다. 유나야, 저 바다가 뭐 하는 줄 알아? 뭐예요? 저 바다가 아빠를 보호해주고 있어. 영원히. 유나가 내 얼굴을 바라봤다. 그 아이의 눈엔 이해가 없었다. 8살 아이가 죽음을 이해할 리 없었다. 하지만 그 눈엔 사랑이 있었다. 나는 그 아이를 안고 울었다. 지연이도 울었다. 박명수도 뒤에서 울고 있었다. 조카 준호도. 그렇게 우리는 바다를 바라봤다. 그 순간 바다에서 무언가가 떠올랐다. 아니다. 나 혼자만의 환각이었다. 도윤이의 얼굴. 그리고 그 얼굴이 미소 짓는 것을. 고마워. 엄마, 나 이제 편안해졌어. 도윤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니, 그건 파도 소리였을 거다. 하지만 나는 믿기로 했다. 그것도 도윤이의 목소리라고. 우리는 해변을 떠났다.
지연이와 유나는 함께 손을 잡고 걸었다. 어머니,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해요? 나는 대답했다. 앞으로 계속 앞으로 도윤 씨를 잊으면서요? 아니지 도윤이를 기억하면서 그것도 함께 나는 지연이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이제 우리는 가족이야. 진짜 가족. 지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이번엔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희망의 눈물이었다. 제주의 밤하늘. 별들이 떠 있었다. 어딘가 하나의 별이 더 밝게 빛났다. 혹시 그게 도윤이일까? 나는 그렇게 믿기로 했다. 바다 너머 하늘에서 별이 더 밝게 빛났다. 그것도 환각일까? 아니면 도윤이가 대답하는 것일까? 이제 나는 안다. 그 모든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살아간다는 것뿐이라는 것을.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다. 제주의 여름은 다시 돌아왔다. 햇빛이 거의 살인적이었고 사람의 피부는 금세 그을려 버렸다. 하지만 이번 여름은 다르게 느껴졌다. 게스트하우스 마당. 유나는 선글라스를 쓰고 숙제를 하고 있었다. 수학 문제집. 그 아이의 얼굴엔 더 이상 마른 자국이 없었다. 밥도 잘 먹고 웃음도 많아졌다. 지연이는 해양안전협회에서 일하고 있었다. 학생들에게 바다의 위험성을 가르치는 일. 마치 도윤이가 하고 싶던 일처럼. 나는 커피를 내리며 그들을 바라봤다. 밤 8시.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다. 밥상 앞에서 할머니, 아빠 이야기 해주세요. 유나가 물었다. 요즘 자주 하는 질문이었다. 유나는 아버지를 잃었지만 아버지의 영웅담을 가지고 있었다. 아, 너희 아빠는 정말 똑똑한 사람이었어. 바다 속에서 뭔가 이상한 걸 찾아낼 수 있을 정도로 똑똑했어. 지연이가 웃었다. 유나도 아빠 닮았어. 똑똑하고 용감하고. 유나가 얼굴을 붉혔다. 나는 그 두 사람을 봤다. 6년이 지나고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법정 싸움이 끝난 뒤에도 우리는 여전히 함께였다. 밤 9시 30분. 나는 혼자 해변에 내려갔다. 내 아들 도윤이를 삼킨 바다 앞에 6개월 전과는 다른 기분이었다. 그때는 절망이 있었다. 분노도 있었다. 그리고 무한한 외로움. 하지만 지금은 평온함이 있었다. 도윤아, 나는 중얼거렸다. 오늘도 지연이가 너 이야기를 했어. 유나한테. 바다가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파도만 울고 있었다. 유나가 커가면서 아빠가 영웅이었다는 걸 알게 될 거야. 내 목이 메었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슬픔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 나올 차례였다. 고마워. 도윤아 고마워. 너 때문에 우리가 강해졌어. 파도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가 점점 커졌다. 내 귀에는 마치 도윤이가 대답하는 것처럼 들렸다. 엄마, 괜찮아. 난 여기 있어, 항상. 아니, 그건 파도 소리일 뿐이었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왔다. 지연이와 유나는 이미 자고 있었다. 같은 방에서 6개월 동안 지연이는 한 번도 혼자 자지 않았다. 유나도 마치 서로가 없으면 안 될 것처럼 마치 도윤이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나는 그들을 바라봤다. 그리고 깨달았다. 이게 바로 우리 가족이구나. 수개월 뒤 조카 준호가 뉴스를 가져왔다. 이모, 봤어요? 유성태 항소에 대한 판결. 나는 신문을 받아 읽었다. 판사는 항소를 기각했고 징역 12년이 확정되었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 그 다음 날 박명수가 찾아왔다. 게스트하우스에. 어머니, 저 이제 옮기려고 해요. 어디로? 부산으로 가요. 거기서 새 시작을 하려고요. 박명수의 얼굴엔 죄책감이 아닌
다시 살아가려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좋아, 잘 살아가. 나는 그 사람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박 선생님 정말 고마워. 박명수가 눈물을 흘렸다. 아니에요. 제가 고마워요. 덕분에 제가 다시 살 수 있게 됐어요. 그렇게 다들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것 같다. 게스트하우스의 손님이 점점 늘었다. 지연이가 해양안전협회에서 배운 것들을 손님들에게 설명해주곤 했다. 바다의 아름다움, 그리고 바다의 위험성. 유나는 이제 학교에서 좋은 친구들이 생겼다. 그리고 나는 매일 밤 해변에 나간다. 하지만 이제 그곳은 슬픔의 장소가 아니다. 별들이 떠 있는 하늘을 보니 그 중에서 하나의 별이 특히 밝게 빛나고 있었다. 혹시 그게 도윤이일까? 아니면 그냥 별일까? 이제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도윤이가 영원히 우리 곁에 있다는 것, 그것뿐이었다. 다음 아침, 지연이와 유나가 바다를 배경으로 선다. 유나는 엄마의 손을 잡고 있다. 지연이는 바다를 바라본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공포가 없다. 오직 감사만 있다. 나는 그들을 사진에 담았다. 이 사진을 도윤이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도윤아, 봐, 우리 가족이야. 시간이 흘러 몇 년이 지났을까? 유나는 이제 14살이 되었다.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었고 친구도 많았다. 지연이는 해양안전협회의 교육 담당자가 되었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매일 밤 해변에 나간다. 도윤이가 잠든 바다 앞에. 하지만 이제 그곳은 슬픔의 장소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이름이 되어 있었다. 바다는 이제 슬픔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함께 살아간다는 증명이다. 그리고 도윤이가 영원히 우리를 지켜본다는 약속이다. 이야기를 마치며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지금 누군가를 오해하고 계신가요? 혹은 절망 속에서 혼자라고 느끼고 계신가요? 기억하세요. 진실은 언제나 물 위로 떠오릅니다. 그리고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입니다. 당신의 인생도 바다처럼 아름다운 시작을 맞이하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움직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다음에 따뜻한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세요.